왜 하필 그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지. 본인의 지금 사실은 비용이 엄청 들잖아요. 키링 제작도 그렇고 디스코드 운영도 본인의 시간이 계속 들어가는 일인데 왜 하세요? 굉장히 무례한가요?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모빅 생태계의 주요 인물들을 직접 묻고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 오늘은 모빅 인사이트 7화, 굉장히 은둔의 고수를 모셨는데요. 크립토 업계의 굉장히 고인물이면서 모빅 허브라는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는 플레이투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뭐 NFT 고인물로서 프로젝트를 봤을 때 이게 될 놈인가 안 될 놈인가 그런 판별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NFT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커뮤니티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난 크립토 이제 붐에서 많은 실패한 선례들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막 이제 혜택을 주는 NFT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혜택이 NFT의 성장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했던 이제 벨리곰이라든지 이제 푸빌라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예인데요. 거기서 이제 주는 이제 레어리티에 따라서 혜택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NFT의 가치가 그 혜택의 가치에 그냥 픽스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혜택 이하로 내려가요. 왜냐면 또 거래가 돼야 되니까. 저도 지금 몇 개 갖고 있는데 거의 뭐 혜택도 안 받고 거의 약간 디지털 쓰레기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작가님이 화폐 이론과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최근에 말씀하셨던 회수권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헌혈 증서를 만들 것이냐. 그냥. 그래가지고 현재도 이제 NFT 최상단에 있는 뭐 퍼치 펭귄이나 BAYC 그리고 이제 크립토 펑크 이런 거 보면은 지금은 어떤 이제 사업화 구조가 되긴 했지만 초기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 NFT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고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 NFT의 가격이 상승했던 거고 그런 뭔가 성공의 이제 발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고찰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왜 하필 그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지? 글쎄 아마 BAYC 같은 경우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약간 헐리우드 배우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데 10,000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10,000개 안에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뭐 같은 뭐 파티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권리를 주다 보니까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NFT 커뮤니티를 평가하는 관점으로 모빅 생태계를 봤을 때는 여기는 셀럽이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셀럽보다는 그러니까 모빅을 저희가 처음에 받을 때 관악산에 가고 계룡산에 가고 한라산에 가고 비용을 쓴 것처럼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이걸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약간 아이덴티티를 거기에 투영시키면서 그거를 더 약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폴리곤 체인에 있던 모빅이는 약간 그림자 같은 존재였으면은 이제 모빅 체인에 올라오면 이게 이제 본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접 보셨던 NFT 프로젝트에 비해서 모빅도 굉장히 홀더들이 충성도가 높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엄청나게 높죠. 사실 특히 이제 온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활동이 활발한 커뮤니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부 분들은 이제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래도 전 대부분의 그 고래분들이 정말 이 커뮤니티의 성장을 좀 바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동시에 오태미 작가님도 계속 고래들과 게임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생태계 기반이 지켜지다 보니까 뉴비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발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코드만 커뮤니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카톡방도 있지만 조금 정식화된 커뮤니티는 비커스가 있는데 이 비커스와 디스코드는 뭐 어떤 관계라고 봐야 될지? 비커스와는 이제 협력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긴 한데 공통점으로서는 이제 커뮤니티 활동만으로서 모빅을 이제 에어드롭 받을 수 있다인 거고요. 사실 그거 외에는 되게 많은 차이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팅 위주의 SNS 플랫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디스코드는 실시간 채팅이나 음성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애초에 방향성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디스코드와 비커스 양쪽을 다 활용하는 게 모비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여기서 뭔가 강연도 이루어지나요? 예, 지금 실제로 그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 11월에 이제 박정열 님이 이제 모비 콘솔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딜레이가 있잖아요.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영상 딜레이나 음성 딜레이가 전혀 없이 전달이 돼가지고 굉장히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익숙한 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디스코드를 안 써보신 분들은 쓰기 어렵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희 디스코드 허브 초기부터
현재 코어 멤버로 활동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층이 50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경험치 레벨 최상위권에는 60대 분들도 계세요. 와, 일단 들어오면 다 쓸 수 있다는 거. 네, 그렇죠. 이미 50대, 60대 분들도 쓰시는데 그 이하 분들은 무조건 이제 적응하시고 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디스코드가 유저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글로벌 커뮤니티로서 뭔가 좀 지위가 높아진다거나 그런 모빅에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이제 크립토 커뮤니티는 디스코드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가 너무 자연스럽고 이제 익숙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빅 허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모빅허브 디스코드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모빅 소사이어티와 앞으로 디스코드의 콜라보도 굉장히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는데, 꼭 어떤 방식으로 모빅 소사이어티와 모빅허브가 관계가 되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디스코드 내에서는 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컨텐츠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독후감이라든지 이제 라방 리뷰 같은 컨텐츠들을 하고 있고, 작성자들에게 저희 경험치로 이제 보상을 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모빅 소사이어티에 기고를 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모빅 소사이어티의 어떤 콘텐츠 제공자 역할을 이제 디스코드 커뮤니티가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 처음에 디스코드를 만들 때 개념 자체가 커뮤니티의 개념으로 갔어요. 이 커뮤니티 자체가 약간 자생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이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모빅 NFT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은 아마 최대한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가 이제 완성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 근데 지금 있는 재원이 너무 적기는 해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커뮤니티 멤버들이 늘어날수록 이제 모빅 에어드랍에 대한 약간 부담이 좀 들긴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후원을 받으면 네, 참 감사할 것 같긴 하습니다. 저희 모빅 소사이티에서도 최대한 물심양면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플레이투어님이 어떻게 모빅에 들어오게 됐는지, 어떻게 이제 뭐 오태민 작가님을 알게 됐는지, 모빅을 접하게 됐는지. 저는 사실 2021년, 22년도부터 지혜 족보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코인 투자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팔로잉을 하지만,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그냥 오태민 작가님을 거의 최고 존엄 위치에 두고 그냥 항상 팔로우를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초기부터 알았지만 뭐 에어드랍을 많이 받지는 않으셨겠군요. 네, 에어드랍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근데 본인의 지금 사실은 비용이 엄청 들잖아요. 키링 제작도 그렇고 디스코드 운영도 본인 시간이 계속 들어가는 일인데 네. 왜 하세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받은 그 모빅의 가치만 해도 지금 이 정도의 커밋먼트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비용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 디스코드를 좀 자생시키는 그런 기초 자산 같은 역할이 됐으면 해서 그냥 제 돈을 쓴 거고요. 사실 이 키링을 기획할 때 이 키링도 키링인데 종이 지갑이 똑같이 필요해요. 키링 500개를 만들려면 종이 지갑 500개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좀 약간 부담이 되긴 했어요. 이게 금액적으로 적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주성원님께 이제 여쭤봤어요. 혹시 이것 좀 어떻게 500장 정도 싸게 못 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기획을 말씀을 드리니까 주성원님이 너무 흔쾌히 이거를 후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주성원님 덕분에 이렇게 키링 만들어서 지금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는데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비커가 되실 분들이나 이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모빅 너무 특이한 것 같아, 모빅 관심 가져볼까 하시는 예비 모비커 분들한테 마무리로 이제. 비트모빅이라는 생태계는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것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매력에 빠져들고, 사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10년 전에 다 이거 사기라고 했었는데 결국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이 전 비트모빅도 10년 후에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빅을 좀 알아보고 싶거나 정보를 빨리빨리 받고 싶어, 놓치지 않고, 그렇다면 가장 쉬운 길은 디스코드입니다. 모빅허브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엔터업계에서도 실제로 뭐 NFT를 쓴다던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트리플 S라는 팀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팀이 NFT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예전에 막 업비트에도 NFT 올라가고 막 그런 뭐 야구 선수 카드 맞아요. 이런 거 막 올라가는데 그게 진짜 블록체인 위에 새겨지진 않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무늬만 NFT인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NFT 하면 가격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제 팬들이 잘못하면 이제 사행성의 그게 가장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